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김서연의 폐부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생명 유지 장치의 규칙적인 기계음은 마치 그녀의 심장을 옥죄는 사슬처럼 느껴졌다. 아버지의 병실 앞 복도에 힘없이 주저앉은 그녀의 손에는 방금 병원 원무과에서 받은 마지막 통지서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숫자들이 검은 잉크로 무심하게 찍혀 있었고 그 하나하나가 그녀의 남은 삶을 저당 잡는 족쇄와도 같았다. 더 이상 집을 유해는 없다는 차가운 말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JDM 그룹의 하청 공장에서 평생을 바친 성실한 노동자였다. 몇 달 전 노후된 기계가 오작동하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회사 측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고 복잡한 법적 공방 속에서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서연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빌릴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돈을 빌렸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였다. 절망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올 때였다. 역시 그랬군.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어. 한참 만에 태민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장부의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유령 회사를 조세피난처에 여러 개 설립한 뒤 JW 건설과 화학 같은 주요 계열사들과의 내부 거래를 통해 공사 대금을 부풀리거나 원자재 값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장부에 적힌 암호들은 그 유령 회사들의 이름과 차명 계좌의 번호였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또렷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정확히 그녀 앞에서 멈췄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값비싼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그녀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의 모습은 이 절망적인 병원 복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남자는 자신을 JW 그룹 법무팀의 박진우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태민은 한 페이지를 넘기다가 순간 손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특정 부분에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YJ 팩토리라는 이니셜과 함께 몇몇 날짜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혹시 아버님이 일하시던 공장 이름이 용진정밀 아니었나? 그의 질문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용진정밀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던 그리고 끔찍한 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 공장의 이름이었다. 박 변호사는 어떤 감정도 씻지 않은 목소리로 용건을 꺼냈다. 그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률 조항처럼 냉정하고 정확했다. JW 그룹의 회장님께서 김서연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다. 제안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강태민 전무와 결혼해주는 조건으로 그녀의 아버지를 위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해주고 앞으로의 생계까지 책임지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태민은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 기록된 날짜들을 봐. 모두 자네 아버님이 사고를 당하시기 바로 직전의 날짜들이야. 그리고 이 자금 흐름은 폐기물 처리 비용과 관련이 있어 정상적인 처리 비용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 지출됐어. 그의 말은 끔찍한 진실을 암시하고 있었다. 강민혁이 비자금을 더 많이 조성하기 위해 공장에서 나오는 유독성 산업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무단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서연의 아버지는 그 현장을 목격했거나 혹은 관련된 내부 고발을 준비하다가 입막음을 당한 것이었다. 서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태민이라는 이름은 그녀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몇 달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모든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운의 재벌 3세.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남자. 그런 남자와의 결혼이라니, 그것은 명백한 인신매매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분노와 모멸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지금 저를 돈으로 사겠다는 건가요? 제 인생을 그런 식으로 팔 수는 없어요. 모든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차가운 절망감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사고는 단순한 안전 불감증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탐욕스러운 자본이 한 성실한 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저지른 명백한 살인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슬픔과 함께 심장을 태울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강민혁을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아버지의 원한을 갚아주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박 변호사는 그녀의 격한 반응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류 가방에서 사진 몇 장과 서류 뭉치를 꺼내 그녀의 눈앞에 펼쳐 보일 뿐이었다. 사진 속에는 병상에 누워 미동도 없이 눈을 감고 있는 강태민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밀랍 인형에 가까워 보였다. 그리고 서류에는 그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회복 가능성 없음, 평생 의식불명 상태 유지. 한참 동안 그녀의 슬픔을 묵묵히 지켜보던 태민이 입을 열었다. 이 장부는 강민혁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될 거야.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서연을 위로하는 듯한 미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이건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살인 미수 혐의를 직접적으로 증명해주진 못해. 놈은 분명 내가 복수심에 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발뺌할 거다. 우리에겐 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이것은 거래입니다. 김서연 씨, 감정을 섞을 필요는 없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강태민 전무님은 법적으로만 아내를 필요로 할 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곁에서 아내의 역할을 연기하며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님의 치료는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맡게 될 것이고 당신은 더 이상 돈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될 겁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의 말은 달콤한 독약처럼 서연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들은 다시 장부를 파고들었다. 이제 목표는 단순히 돈의 흐름을 쫓는 것이 아니었다. 강민혁의 검은 돈이 흘러 들어간 곳 중에서 자신을 공격한 암살자와 연결될 만한 고리를 찾아야 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수백 개의 계좌와 이름들을 분석하고 대조했다. 그리고 동이 터 올 무렵 마침내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거액의 돈이 송금된 내역이었다. 서연은 다시 손에 쥔 병원비 통지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평생을 그녀를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가 돈 때문에 죽어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녀의 존엄성, 그녀의 미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생명 앞에서는 하찮게 느껴졌다. 결국 그녀의 입에서 힘겹게 대답이 흘러나왔다. 알겠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그 이름은 최진섭. 태민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 자신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최연소 과장이었다. 그는 비상항한 두뇌와 강직한 성품을 가졌지만 융통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민혁이 실권을 잡은 직후 한직으로 밀려나 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태민이 가장 신임했던 인물이기도 했다. 이 사람은 절대 민혁의 검은 돈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건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태민의 눈이 빛났다. 그들은 마침내 다음 목표를 찾아낸 것이다. 그녀의 대답을 듣자 박 변호사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준비해온 계약서를 내밀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지독할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었다. 결혼 생활 동안 지켜야 할 수많은 조항들, 발설해서는 안 될 비밀 유지 의무, 그리고 계약을 파기했을 시에 따르는 엄청난 위약금까지. 서연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저 펜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최진섭, 그 이름은 강태민에게 있어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그는 강민혁의 비자금 장부에 적힌 최진섭의 이름이 그를 올가매기 위한 함정이라는 것을 단번에 간파했다. 강민혁은 언젠가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희생양으로 가장 강직하고 대쪽 같은 성품을 지닌 최 과장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바로 강민혁의 가장 큰 실수가 될 터였다. 태민은 최진섭이야말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열쇠임을 직감했다. 계약이 성사되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아버지는 그날 바로 JW 그룹 소유의 최고급 VIP 병실로 옮겨졌고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아버지의 치료를 전담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며칠 후 몇몇 가족들만이 참석한 채 조촐하고 형식적인 결혼식을 올렸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상복을 입은 것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신랑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다. 휠체어에 앉은 채 미동도 없는 남자와 서류상으로 부부가 되는 과정은 한편의 부조리극과도 같았다.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접근하느냐였다. 강민혁의 감시가 분명 그에게도 미치고 있을 터였다. 섣부른 접촉은 최진섭은 물론 서연과 태민 자신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태민은 밤새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고심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과 최진섭만이 알 수 있는 암에 대해 설명했다. 그것은 그들이 예전에 즐겨두었던 바둑에 관한 것이었다. 태민은 서연에게 자신의 서재에서 작은 바둑알통을 가져오게 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그녀는 신혼집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대하고 적막한 저택으로 옮겨졌다. 저택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부촌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그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잘 꾸며진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느껴졌다. 저택의 모든 것은 차갑고 생기가 없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면 늘 바둑을 두곤 했지. 그리고 늘 복귀하던 전설적인 기보가 하나 있었어. 태민은 서연의 손에 흰 바둑알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다. 그는 종이에 1989년 11월 15일 제2회 동양증권배 결승 5국 129수라는 언뜻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문구를 적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와 최진섭에게 있어 방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수와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첫날 밤이 찾아왔다. 그녀의 남편 강태민은 저택 내에 마련된 최첨단 의료시설이 갖춰진 특별한 방에 누워 있었다. 서연은 사용인의 안내에 따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방 문이 열리자 다시 한번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규칙적인 기계음이 그녀를 맞았다. 방은 병원 특실보다 훨씬 넓고 호화로웠지만 그만큼 더 차갑고 비인간적인 느낌을 주었다. 그들의 임무는 이제 명확해졌다. 서연이 직접 최진섭을 만나 이 바둑알과 메모를 전달해야 했다. 태민은
최진섭이 좌천된 곳이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물류 자회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또다시 완벽한 명분이 필요했다. 그녀는 며칠 뒤 윤 여사에게 마음이 너무 답답하여 바람이라도 쐴 겸 근교에 있는 오래된 사찰에 다녀오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공교롭게도 그 사찰은 최진섭이 근무하는 물류센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침대 위에 강태민이 누워 있었다. 몇 달 전 사진에서 본 모습 그대로 그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잠들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 굳게 닫힌 입술,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 서연은 침대에서 조금 떨어진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앞으로 매일 밤 그녀는 이 죽은 듯이 잠든 남자와 함께 이 방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윤 여사는 죽은 남편의 그림자에 갇혀 사는 며느리가 잠시 외출하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녀는 서연의 가련한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고 운전기사를 붙여줄 테니 조용히 다녀오라고 허락했다. 서연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계획이 또 한 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겸손하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서연은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남자. 그리고 돈 때문에 자신의 삶을 팔아버린 여자. 기묘한 운명으로 얽힌 두 사람은 그렇게 아무런 소리도 없는 공간 속에서 첫날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어쩌면 이것은 아주 길고 끔찍한 악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다. 아버지, 제가 잘한 걸까요? 약속된 날. 서연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수수한 옷차림으로 저택을 나섰다. 운전기사는 그녀를 사찰 입구에 내려주고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주차장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사찰로 들어선 서연은 잠시 주위를 살핀 뒤 곧장 사찰 뒤쪽으로 나 있는 작은 오솔길로 향했다. 그 길은 태민이 미리 알려준 최진섭의 사무실로 향하는 지름길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또다시 불안과 기대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방 안에서 공허하게 울렸다. 그녀는 대답 없는 질문을 던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귓가. 절대 들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목소리가 나지막이 파고들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침대 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어야 할 남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목소리는 그녀가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다. 최진섭이 근무하는 물류센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낡고 녹슨 건물, 잡초가 무성한 마당. 한때 JW 그룹의 촉망받는 인재였던 그가 이런 곳으로 밀려나 있다는 사실이 그의 절망적인 처지를 대변해 주는 듯했다. 서연은 사무실 건물 뒤편, 인적이 드문 작은 쉼터에서 그를 기다렸다. 태민의 정보에 따르면 그는 점심시간마다 이곳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곤 했다. 조용히 해. 아직은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지친 발걸음으로 사무실에서 걸어 나왔다. 몇 년 사이 훌쩍 나이를 먹은 듯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만은 여전했다. 최진섭이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최진섭은 노골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냈다. 누구시죠? 저를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그녀가 강민혁이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태민은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날짜와 암호 같은 이니셜, 그리고 복잡한 숫자들의 나열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낙서처럼 보였다. 하지만 태민의 눈은 달랐다. 그는 마치 익숙한 지도를 읽어 내려가듯은 한 줄 한 줄을 신중하게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굳어졌다. 그가 쫓던 비자금의 규모와 방식이 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가 손에 쥐고 있던 흰 바둑알과 작은 메모지를 내밀었다. 최진섭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메모지에 적힌 글귀를 읽는 순간 그의 눈이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호흡이 가빠졌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과 메모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암호는 강태민 전무가 살아있다는, 그리고 싸우고 있다는 의미였다. 김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충격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방금 들은 목소리는 환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침대 위 식물인간 상태여야 할 남자의 입에서 나온 낮고 메마른 음성이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침대를 응시했다. 혹시 방 어딘가에 스피커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이 마침내 미쳐버린 것일까? 온갖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이걸 누가 전해주라고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려왔다. 서연은 주위를 한 번 더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살아서 돌아오신 분이요. 그리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최진섭의 모든 경계심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는 불신과 충격, 그리고 이내 뜨거운 희망의 빛이 차올랐다. 그는 지난 몇 년간의 억울함과 절망감을 억누르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전무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남자가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몇 달 동안 굳게 닫혀 있었을 눈꺼풀은 힘겨워 보였지만 그 아래 드러난 눈동자는 놀라울 정도로 깊고 형형했다. 그 눈은 더 이상 초점 없는 식물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지성과 냉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아주 느린 동작으로 마치 오랜 시간 굳어있던 몸을 깨우드는 상체를 일으켜 앉았다. 그 모습은 서연에게 있어 이 세상의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더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다. 그의 충성심은 서연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현재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했다. 강태민이 식물인간 행세를 하며 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과 강민혁의 비자금 장부를 손에 넣었다는 것까지. 최진섭은 모든 이야기를 들은 뒤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이제 그들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자 외부 정보원이 되어줄 것이었다. 그들은 앞으로의 연락을 위한 비밀스러운 방법을 정한 뒤 짧은 만남을 끝내고 각자의 길로 돌아섰다. 놀란 것 같군. 당연하겠지. 강태민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탓인지 다소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 방은 완벽하게 방음 처리되어 있고 내가 심어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하지만 저 감시 카메라는 예외지. 저건 내 사람들이 설치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 계속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게 좋을 거야. 김서연 씨, 서연은 다시 사찰로 돌아와
약속된 시간에 운전기사를 만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어둠 속에서 유일한 아군을 얻어낸 것이다. 하지만 저택으로 돌아온 그녀를 맞이한 것은 미묘하게 달라진 분위기였다. 저택의 경비 인원이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고 그녀의 차가 정문을 통과할 때도 평소보다 훨씬 삼엄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강민혁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채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의 말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구석에 있는 작은 카메라 렌즈를 쳐다보았다.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입을 가리고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겁에 질려 있었다.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 그것도 가장 위험한 인물의 바로 옆에 던져졌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당신은? 최진섭이라는 든든한 아군을 얻은 그들의 방역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더 이상 숨어서 증거를 찾는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었다. 이제는 직접 덫을 놓고 맹수를 그 안으로 유인해야 했다. 최진섭과의 소통은 서연이 사찰에 다녀온 날 받은 아주 평범한 디자인의 mp3 플레이어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안에는 음악 파일로 위장된 고도의 암호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 그들만이 해독할 수 있는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강태민은 희미하게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식물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했나? 아니면 평생 움직이지도 못하는 남편을 돌보며 편하게 살 계획이 틀어져서 화가 난 건가? 그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서연의 속마음을 시험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비아냥에 대꾸할 힘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혼란을 잠재우려는 듯 천천히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최진섭이 보내온 첫 번째 정보는 그들의 예상이 맞았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강민혁이 최근 그룹 전체의 보안을 강화하고 내부 감찰팀을 동원해 은밀하게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직 무엇을 찾는지는 모르지만 마치 집안에 들어온 쥐를 잡으려는 듯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그들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위험 신호인 동시에 강민혁의 불안감을 역이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그는 빗길에 미끄러져 일어난 단순한 교통사고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차 브레이크에 손을 댔고 그는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천운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을 차린 병원에서 그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담당 의사를 매수하려는 시도, 간호사로 위장한 낯선 이의 접근. 그는 자신이 깨어나는 순간 암살자의 다음 공격이 시작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날 밤 강태민의 병실에서 세 사람의 비밀스러운 작전 회의가 시작되었다. 물론 최진섭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서만 참여했다. 강태민은 오랫동안 구상해왔던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을 꺼내놓았다. 그것은 바로 가짜 비자금이라는 미끼를 던져 강민혁을 유인하는 것이었다. 탐욕스럽고 의심 많은 강민혁의 성격을 정확히 꿰뚫은 계략이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감옥, 바로 자기 자신의 몸 안에 스스로를 가두기로. 그는 오랫동안 그의 충신이었던 주치의의 도움을 받아 식물인간 행세를 시작했다.
모두가 그를 가망없는 환자로 취급하며 경계를 풀었을 때 그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를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적들이 자신의 귀와 눈이 되어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병실 안에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강민혁은 늘 나에게 자격지심이 있었어. 내가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장남이라는 사실 자체를 견디지 못했지. 만약 내가 사고 전에 그를 견제하기 위한 거대한 비자금을 비밀리에 조성해뒀다는 흔적을 발견한다면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 태민의 질문에 서연이 대답했다. 아마 그걸 확인하기 위해 혈안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든 그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녀는 이제 제법 전략가의 눈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는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더군. 강태민이 말을 이었다. 나에게는 내 손발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어. 내 가족이나 회사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지. 나를 죽이려 한 범인은 분명 그들 중 하나일 테니까.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얽히지 않은 외부인. 그러면서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약점을 가진 사람. 바로 당신 같은 사람 말이야. 김서연 씨.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바로 그거야. 태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우리는 그가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그럴듯한 가짜 비자금의 흔적을 만들어낼 거야. 그리고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그는 진짜 비자금을 움직일 수밖에 없게 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혹은 가짜 돈을 차지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해서 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거지. 이것이 그들의 계획, 판도라 작전의 핵심이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연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왜 하필 그녀였는지, 왜 그들은 그녀의 모든 빚을 갚아주면서까지 이 말도 안 되는 결혼을 제안했는지. 그녀는 처음부터 이 남자의 거대한 복수극에 이용하기 위해 선택된 장기말에 불과했던 것이다.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사고까지 이용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다. 계획의 성패는 얼마나 정교한 가짜 흔적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제2 그룹의 전산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진섭의 몫이었다. 태민은 최진섭에게 과거 자신이 사용했던 오래된 서버의 백업 파일 속에 몇 개의 암호화된 가짜 계좌 정보와 거래 내역처럼 보이는 데이터를 심어달라고 지시했다. 일반 직원은 접근할 수 없지만 상무급 이상의 권한으로는 열람이 가능한 아주 교묘한 위치였다. 강태민은 그녀의 분노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빛에는 아주 잠깐 희미한 동정심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냉정함으로 뒤덮였다. 당신 아버지의 사고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역시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 당신 아버지는 무언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봤거나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들었을 거야. 그리고 내 적은 그것을 덮기 위해 사고로 위장해 입을 막으려 했겠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동의 적을 가진 셈이야. 최진섭은 태민의 지시에 따라 며칠 밤낮으로 데이터를 조작했다. 그는 강민혁이 의심하지 않도록 마치 태민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남긴 것처럼 여러 겹의 암호와 함정을 설치했다. 이제 미끼는 완성되었다. 남은 것은 어떻게 강민혁이 이 미끼를 스스로 발견하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였다. 직접적으로 정보를 흘리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발견의 과정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야만 했다. 그는 서연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있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닌
위험한 동맹을. 그는 그녀가 자신의 눈과 귀가 되어 저택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주기를 원했다. 그 대가로 그는 그녀 아버지의 완벽한 치료는 물론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심지어 그녀의 아버지 사고의 진상까지도 직접 밝혀주겠다고 했다. 이때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의외로 서연이었다. 그녀는 그동안 저택과 회사를 오가며 지켜봤던 인물들의 관계와 성향을 떠올렸다. 재무팀의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 강민혁 상무에게 보고를 올리면서 과할 정도로 아첨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는 야망이 크지만 능력에 비해 운이 따르지 않아 늘 불만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만약 그에게 작은 힌트를 준다면 아마 공을 세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파고들지 않을까요? 서연은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이 남자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그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지만 그의 계획은 너무나도 위험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녀는 물론이고 아버지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가? 여기서 도망친다고 해도 JW 그룹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을 리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태민은 감탄했다. 최진섭 역시 김 부장이 강민혁의 라인을 타기 위해 애쓰는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목표는 정해졌다. 최진섭은 김 부장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사소한 회계 데이터의 오류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오류의 끝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태민이 숨겨둔 가짜 비자금의 첫 번째 단서에 도달하도록 설계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덫은 놓였고 사냥꾼들은 숨을 죽인 채 사냥감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강태민 역시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방 안에는 다시 기계 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마침내 서연은 결심을 굳힌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와 혼란만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와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눈앞에 이 위험한 남자와 손을 잡는 것뿐이었다. 며칠 후 그들의 예상대로 김 부장이 미끼를 물었다. 그는 회계 감사를 진행하던 중 우연을 가장하여 심어진 데이터 오류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호기심에 조금 더 깊이 파고들자 그는 엄청난 비밀의 입구와 마주하게 되었다. 식물인간이 된 강태민 전무가 숨겨둔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김 부장의 눈은 탐욕과 흥분으로 번뜩였다. 이것은 그가 강민혁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충성을 인정받을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좋아요. 당신을 돕겠어요.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당신은 반드시 내 아버지 사고의 진실을 밝혀내야 해요.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약속할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쫓기던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복수를 결심한 공모자였다. 김 부장은 며칠 밤을 새워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떨리는 손으로 강민혁 상무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판도라의 상자를 강민혁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보고를 받는 내내 강민혁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태민이 이런 비밀 자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는 탐욕이 그의 얼굴에 동시에 떠올랐다.
그는 김 부장을 칭찬하며 이 사실을 외부에는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강태민의 입계에 마침내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니까. 환영한다. 김서연 씨, 나의 유일한 아군이 된 것을. 그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역할을 깨달은 듯 다시 침대 위로 천천히 몸을 눕혔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고 순식간에 표정 없는 식물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최진섭으로부터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다. 판도라가 상자를 열었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담겨 있었다. 강민혁이 미끼를 문 것이다. 이제 곧 그는 움직이기 시작할 터였다. 태민의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잠들어 있는 태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막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이 위험한 도박의 끝이 승리가 될지 파멸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우선은 아무것도 하지 마. 평소처럼 행동해. 슬픔에 잠긴 순진한 아내처럼. 적들이 당신을 완벽하게 방심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해. 명심해. 이 집안의 모든 벽에는 귀가 있고 모든 구석에는 눈이 있다는 사실을. 그의 마지막 목소리는 마치 속삭임처럼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방 안은 다시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서연은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그녀의 충격적인 첫날 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서연에게 아침은 유난히 더디게 찾아왔다. 밤새 그녀의 머릿속은 태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진실은 그녀의 모든 현실 감각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제 이 거대한 저택의 화려한 벽지 뒤에는 음모가 숨쉬고 있었고 복도를 오가는 사용인들의 공손한 미소 속에는 감시의 눈길이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빚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힌 불쌍한 여자가 아니었다. 살인 미수 사건의 공모자이자 거대한 복수극의 중심에 선 배우였다. 아침 식사는 시어머니, 즉 강태민의 계모인 윤여사와 함께였다. 윤여사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중년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게 계산적이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형식적인 위로의 말을 건네며 태민의 상태에 대해 슬픔을 가장했다. 서연은 어젯밤 강태민이 했던 경고를 떠올리며 최대한 슬픔에 잠긴 유약한 며느리를 연기했다. 그녀는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못했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태민이 설치해둔 가짜 암호를 풀기 위해 그리고 새로 유입될 거대한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기존의 비자금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백억에 달하는 검은 돈이 복잡한 경로를 통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에서 빠져나온 돈은 조세 피난처의 유령 회사를 거쳐 다시 홍콩의 외환 계좌로 분산 송금되었다. 그는 자신의 자금 이동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이 경기도 외곽의 낡은 사무실에서 한 남자에 의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의 연기는 성공적이었던 모양이다. 윤 여사는 서연을 한심하다는 듯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흥미를 잃고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서연은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경멸감을 놓치지 않았다. 이 집안 사람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있었다. 각자의 욕망을 숨긴 채 서로를 속고 속이는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연은 자신이 이 위험한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완벽한 배우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최진섭은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떠오르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보며 숨을 죽였다. 강민혁이 미끼를 문 것이다. 그것도 아주 거대하게. 그는 수년간의 경험과 태민이 알려준 단서들을 조합하여 돈이 거쳐가는 모든 계좌와 서버를 샅샅이 기록하고 증거로 남겼다. 거대한 상어가 먹이를 보고 흥분하여 수면 위로 뛰어오른 순간 작사를 든 사냥꾼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고 정보와 시간의 싸움이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서연은 다시 강태민의 방으로 돌아왔다. 간호사가 들어와 그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제를 투여하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다. 간호사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지만 그녀는 어떤 낌새도 드러내지 않았다. 마침내 간호사가 나가고 방 안에 단둘이 남게 되자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밤사이의 혼란을 증명하듯 잠겨 있었다. 한편 거대한 돈을 움직이게 된 강민혁은 극도로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상태가 되었다. 그의 편집증적인 의심은 자연스럽게 강태민의 가장 가까운 곳, 바로 김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어수룩하고 순진한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인 윤여사와 함께 서연을 시험할 교활한 덫을 놓았다. 잠시 후 강태민이 다시 실눈을 떴다. 그는 어젯밤보다 한결 편안해진 모습이었다. 우선 내 적이 누구인지부터 명확히 알아야겠지. 내 사촌, 강민혁 상무. 지금 제이베비 그룹의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자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두 번째 부인, 즉 윤여사를 들인 후 낳은 아들인 민혁이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려왔다고 설명했다. 민혁은 능력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탐욕과 잔인함을 가진 남자였다. 어느 날 오후 저택의 하녀가 서연에게 차를 가져다 주다 실수로 그녀의 휴대폰 위로 찻잔을 쏟았다. 휴대폰은 즉시 망가져 버렸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곧이어 나타난 윤여사가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리고 잠시 후 강민혁이 마침 새로 사둔 건이라며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물로 건넸다. 그는 재수 씨가 외부와 연락이 끊기면 얼마나 불안하겠냐며 지극한 호의를 베푸는 척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휴대폰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태민은 사고가 나기 몇 달 전부터 민혁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민혁이 회사의 돈을 빼돌려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심증을 굳혔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직전에 사고를 당했다. 태민은 민혁이 자신의 조사를 눈치채고 모든 것을 덮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서연의 아버지는 아마도 민혁의 비자금 조성 과정에 얽힌 공장의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태민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태민은 예상했다는 듯이 침착하게 대응법을 알려주었다. 절대로 의심하는 티를 내지 말고 감사히 받아서 평소처럼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진짜 중요한 연락은 어차피 다른 통로로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문제될 것이 없었다. 서연은 그의 지시대로 감격한 표정을 지으며 강민혁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녀의 순진한 연기에 강민혁은 속으로 비웃으며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확신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서연의 손은 차갑게 식어갔다. 적의 실체가 명확해지자 막연했던 공포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강민혁은 그녀가 몇 번 마주쳤던 서글서글한 미소 뒤에 칼을 숨기고 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녀는 이제 그 미소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위험한 것인지를 알 수 있었다. 태민은 그녀에게 첫 번째 임무를 부여했다. 그것은 그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와도 같은 일이었다. 며칠 뒤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되었다. 서연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윤 여사가 강민혁과 일부러 큰 소리로 통화하는 연기를 했다. 통화의 내용은 강태민의 치료에 관한 것이었다. 스위스의 한 요양병원에서 최첨단 치료법을 제안해왔으며 곧 그를 그곳으로 옮길 예정이라는 이야기였다. 그것은 서연을 남편과 영원히 떼어놓겠다는 명백한 통보였다. 그들은 서연이 이 소식을 듣고 누군가에게 급하게 연락을 취하는지 혹은 다른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회사 본사에 있는 내 옛날 사무실로 가야겠어. 태민이 말했다. 그곳에 내가 숨겨둔 비밀 장부가 있어. 민혁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검은 거래의 증거가 담겨 있지. 디지털 파일은 해킹의 위험이 있어서 일부러 아날로그 방식으로 남겨뒀어. 그는 서연에게 순진한 아내 연기를 이용하여 사무실에 들어갈 명분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남편의 흔적을 느끼고 싶다거나 혹은 개인적인 물건을 챙기고 싶다는 핑계라면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서연은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태민의 경고를 기억했다. 이것은 함정이다. 그녀는 통화 내용을 다 듣고는 읽던 책을 떨어뜨리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윤 여사에게 달려가 매달렸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사실적이어서 지켜보던 하녀들조차 그녀를 동정할 정도였다. 그는 사무실의 구조와 장부가 숨겨진 위치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의 서재 가장 안쪽 책장에 꽂힌 수많은 책들 중 특정 작가의 특정 판본을 찾아야 했다. 그 책을 정해진 각도만큼 돌리면 책장 뒤에 비밀 공간이 열리는 방식이었다. 그의 설명은 너무나도 치밀해서 서연은 마치 한편의 첩보 영화 시나리오를 듣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것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일이 아니었다. 그녀가 직접 해내야만 하는 현실의 임무였다. 그녀는 그날 밤새도록 방 안에서 흐느껴 울었고 강민혁이 선물한 휴대폰으로는 그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몇 통의 형식적인 문자 메시지만을 친구에게 보냈을 뿐이다. 강민혁의 사람들은 그녀의 모든 통화와 메시지를 감청했지만 어떤 의심스러운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 마침내 강민혁은 김서연에 대한 모든 의심을 거두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들의 결정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무력하고 가련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의 두 번째 오판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길이기도 했다. 그녀는 태민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되새기며 자신의 역할을 시뮬레이션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가장 가련하고 순진해 보이는 표정을 연습했다. 눈물을 머금은 채 애원하는 듯한 눈빛, 두려움에 살짝 떨리는 입술. 그녀는 자신의 연기가 강민혁의 의심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어야만 했다. 서연이 강민혁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바로 다음 날 새벽, 최진섭으로부터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놈이 내일 오전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아마도 가짜 비자금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자신의 권한으로 모든 자산을 동결 및 이관하려는 수작일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에 맞추어 진짜 비자금의 마지막 송금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결전의 시간이 마침내 다가온 것이다.
서연은 조용히 침대에 누운 태민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서 함께 싸우자는 굳건한 의지가 느껴졌다. 며칠 후 서연은 마침내 행동을 개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윤 여사와 강민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내일 잠시 회사에 다녀와도 될까요? 태민 씨가 쓰던 물건이라도 좀 정리하고 그 사람이 있던 공간을 보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가늘게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JW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에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상석에는 늙고 병약해 보이는 강 회장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의 옆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실질적인 권력자 강민혁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앞둔 자의 오만한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오늘 그는 자신의 앞길에 남은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강태민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릴 참이었다. 윤 여사는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연기에 속아 넘어간 강민혁이 의외로 흔쾌히 허락했다. 물론입니다. 재수씨, 당연히 다녀오셔야죠.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비서실에 말하세요. 제가 미리 언지를 해두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서글서글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서연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슬픔에 잠긴 어린 여자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서연과 태민이 원했던 바였다. 강민혁은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우연히 발견했다며 강태민의 가짜 비자금에 대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는 태민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불안정한 인물이었는지를 역설하며 이러한 위험 자산을 회사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비통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몇몇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결전의 날을 맞이한 군인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JW 그룹 본사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태민이 알려준 사무실의 구조와 비밀 장치의 작동법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반복해서 그렸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막 위험한 사자의 굴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중이었다. 이에 저는 이 불법적인 자금을 회사의 이름으로 환수하고 그룹의 미래를 위해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긴급 처분권을 위임해 주실 것을 이사님들께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강민혁이 마지막 발언을 마치고 임원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서 있었다. JW그룹의 본사 건물은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성체처럼 서울의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다. 서연을 태운 차가 로비 앞에 멈추자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저 건물 안에는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슬픔과 피로가 적절히 뒤섞인 누구라도 동정심을 가질 만한 얼굴.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결연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김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유약한 미망인이 아니었다. 굳게 담은 입술, 흔들림 없는 차가운 눈빛. 그녀의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결연한 표정의 최진섭 과장이 서류 가방을 든 채 서 있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소리쳤다. 웬 소란이냐 여긴 재수씨가 들어올 자리가 아니야. 당장 경비를 불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저 여자가 그 식물인간이랑 결혼한 여자래. 도대체 무슨 꿍꿍이일까? 돈 때문에 영혼까지 팔았나 보지.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서연은 애써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굳게 정면만을 응시하며 걸었다. 그녀의 연기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박또박 테이블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명료하고 힘이 있었다. 제가 들어올 자리가 아닌지, 아니면 강민혁 상무님께서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지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것을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진섭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회의실의 메인 스크린과 연결했다. 강민혁의 비서가 미리 연락을 받고 그녀를 마중 나와 있었다. 비서는 그녀를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 비서실 스위트 구역으로 안내했다. 태민의 사무실은 그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마주치는 직원들은 모두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이곳은 완벽하게 강민혁의 통제에 있는 적의 심장부였다. 화면이 바뀌고 그 안에 나타난 것은 강민혁이 보여준 가짜 자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그가 저질러온 모든 범죄의 기록이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이름, 수백 개의 차명 계좌번호, 그리고 그 사이를 거미줄처럼 오고 간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 흐름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최진섭은 마지막으로 현재 시간의 화면을 띄웠다. 그 화면에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강민혁의 돈이 세계 각국의 서버를 거쳐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강민혁의 이성과 탐욕을 동시에 집어삼켰다. 그는 강태민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 직전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이처럼 거대한 자금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그 분노는 곧 그 돈을 모두 차지할 수 있다는 황홀한 욕망으로 바뀌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가장 충실한 수족들을 소집했다. 그룹 내 최고의 해커와 자금 세탁 전문가들이 그의 사무실로 비밀리에 모여들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강태민의 비밀 계좌를 추적하고 그 안의 모든 돈을 빼내는 것이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원들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저것들이 조작한 거라고 여봐라. 당장 저것들을 끌어내지 않고 시 그의 명령에 보안 요원들이 서연과 최진섭에게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아주 천천히 열렸다. 태민의 사무실 문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맞은편 사무실에서 강민혁이 마치 우연인 것처럼 걸어 나왔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아, 재수씨 오셨군요. 몸도 안 좋으실 텐데 무리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날카롭게 훑고 있었다. 그는 지금 그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심하고 있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회의실 안의 혼란스러운 풍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 꼿꼿하게 편등,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차가운 카리스마. 그는 바로 지난 몇 달간 식물인간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어야만 했던 남자 강태민이었다. 서연은 당황한 듯 살짝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상무님, 괜찮습니다. 그냥 이곳에라도 와보면 마음이 좀 나아질까 해서요. 그녀는 일부러 말끝을 흐리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모습을 보였다. 강민혁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요. 재수 씨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들어가서 편하게 둘러보세요. 제가 비서에게 따뜻한 차라도 한 잔 가져다 달라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굳어버렸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강민혁이었다. 그의 입이 벌어졌고 눈은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의자 뒤로 주춤주춤 물러섰다. 강태민은 그런 그를 향해 아주 느리고 위압적인 걸음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군, 사촌. 그의 친절은 마치 독이 든 사과와도 같았다. 서연은 그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순진한 양처럼 그의 호의를 받아들였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태민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민혁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아직 그녀에 대한 경계를 완전히 풀지 않은 것이었다. 강태민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강민혁의 죄를 하나씩 읊기 시작했다.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산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선량한 노동자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덮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 했던 모든 죄악들을 그는 마지막 증거로 최진섭이 확보한 자신의 차를 손봤던 정비공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게 했다. 사무실 내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마치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책상 위에는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그가 몰두했던 프로젝트들의 진행 상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인간 강태민의 흔적을 마주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그의 열정과 야망, 그리고 고뇌를 느낄 수 있었다. 아주 잠시 그녀는 자신이 맡은 임무의 무게를 잊고 그의 공간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살아 돌아온 강태민과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강민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탐욕스러운 야망이 마침내 파멸의 서곡을 연주하고 끝을 맺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강태민의 신호를 받은 듯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혼란에 빠진 회의실을 가로질러 망연자실에 있는 강민혁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연극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다. 곧 강민혁이 보낸 비서가 차를 가지고 올 터였다. 그녀는 서둘러 태민이 알려준 서재 쪽으로 향했다. 거대한 책장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수천 권은 좋게 넘어 보이는 책들 앞에서 그녀는 순간 아찔함을 느꼈다. 태민의 설명은 명확했지만 막상 직접 마주하니 긴장감에 손이 떨려왔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책등을 하나하나 훑어보기 시작했다. 강민혁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뒤에도 회의실의 혼란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강 회장은 아들과 조카의 끔찍한 진실 앞에서
결국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JW 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는 선장을 잃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 혼돈의 중심에 새로운 등대가 우뚝 솟아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진짜 주인 강태민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임시 의장으로 추대되어 그룹을 재정비할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태민이 말한 책은 헤르만 헤세여의 데미안 초판본이었다. 그녀는 책장의 세 번째 칸 가장 오른쪽 구석에서 마침내 그 책을 찾아냈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살핀 뒤 떨리는 손으로 책을 잡았다. 그리고 태민이 알려준 대로 책을 시계 방향으로 정확히 45도 각도로 비틀었다. 그러자 딸깍 하는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책장의 일부가 안쪽으로 살짝 들어갔다. 비밀 공간이 열린 것이다. 그 후 몇 주 동안 대한민국은 JB그룹 스캔들로 떠들썩했다. 언론은 연일 강민혁 일당의 파렴치한 범죄 행각을 대서특필했고 검찰의 수사 결과 그들의 여죄가 속속들이 드러났다. 강민혁과 그의 어머니 윤 여사를 포함한 공모자들은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강태민은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룹 내부에 깊숙이 박혀있던 독버섯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책장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었다. 그 안에는 어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공간이 있었고 선반 위에는 낡은 검은색 가죽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바로 저것이었다. 강민혁의 숨통을 끊어 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그녀가 노트를 집어 들려는 순간이었다. 사무실 밖에서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모님, 차 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첫 번째 인사는 바로 최진섭의 복권이었다. 그는 최진섭을 그룹의 핵심 요직인 감사실장으로 임명하여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도려낼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평생의 충심을 인정받은 최진섭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강태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썩은 가지는 잘려나갔고 건강한 새싹이 돋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재빨리 노트를 자신의 커다란 핸드백 깊숙한 곳에 찔러 넣고 비밀 공간을 닫았다. 책을 원래 각도로 돌려놓자 책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벽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몇 초 사이에 일어났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문으로 향했다. 네, 들어오세요. 어느 맑은 날 오후 강태민은 서연과 함께 그녀의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다. 최고의 치료 덕분에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고 재활치료에 전념하고 있었다. 아직 말을 하기는 어려웠지만 딸의 손을 잡는 그의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강태민은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JW그룹의 대표로서 회사가 저지른 모든 과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다. 비서는 쟁반에 찻잔을 들고 들어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서연의 얼굴을 잠시 살폈지만 다행히 별다른 이상한 낌새는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천천히 둘러보시고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비서는 공손하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다. 서연은 문이 닫히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회사가 아버지의 남은 평생에 대한 치료비와 보상 일체를 책임질 것이며 용진 정밀 공장의 불법 폐기물 문제 또한 전부 원상복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서연은
묵묵히 사죄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를 짓누르던 기나긴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잠시 동안 찻잔을 앞에 두고 앉아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리고는 마치 정말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러 온 사람처럼 책상 위에 사진 액자를 가방에 챙겨 넣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와 비서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강민혁이 다시 사무실에서 나와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마음은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며칠 후 저택의 조용한 정원에서 태미는 서연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몇 달 전 병원 복도에서 그녀가 절망 속에 서명했던 그들의 결혼 계약서였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계약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을 묶어두었던 모든 빚과 의무는 사라졌어요.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그는 계약서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네, 덕분에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여전히 슬픈 표정을 유지한 채 대답했다. 강민혁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빛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완전히 무해하고 순진한 여자로 판단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네, 지렴아. 그녀는 1층 로비에 도착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마침내 건물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채 올라탄 순간 그녀는 핸드백을 부서져라 껴안았다. 그 안에는 단순한 노트가 아닌 복수의 서막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해결해준 기묘한 족쇄였다. 그녀가 원했던 자유가 마침내 찾아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았다. 지난 몇 달간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이 남자와의 인연이 이렇게 한 장의 종이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이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와의 시간이 단순한 계약관계 이상이었음을 깨달았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내내 서연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했다. 핸드백의 묵직한 무게가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뒤따라오는 모든 차들이 마치 자신을 감시하는 적의 차량처럼 느껴졌고 혹시라도 강민혁이 그녀의 연기를 눈치채고 사람을 붙인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왔다.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다. 이 위험한 증거물을 무사히 강태민의 손에 넘겨줄 수 있기만을. 그녀가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태민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조금은 긴장한 듯했다. 사실 오늘 당신에게 건네고 싶은 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아주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고요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마침내 익숙한 저택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자신의 방, 즉 강태민이 있는 그 병실 같은 공간으로 향했다. 문을 닫고 잠그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탁 끊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가 해낸 것이다. 사자의 굴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것이다. 그는 서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김서연 씨, 빚과 절망으로 시작된 우리의 첫 번째 계약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과 새로운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의무나 조건 때문이 아닌
존경과 신뢰, 그리고 사랑으로 맺어지는 평생의 계약을 나와 정말로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눈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유일한 빛이 되어 주었던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침대 위에는 강태민이 여전히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가 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만큼이나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검은색 노트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침대 가까이 다가가 혹시 모를 감시 카메라를 의식하며 그의 이불 속으로 노트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 닿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며 그녀의 손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그가 보내는 무언의 신호였다. 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답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분명했다. 태민은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 반지는 과거의 족쇄가 아닌 미래를 향한 찬란한 약속이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서로를 마주 보았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기묘한 인연은 마침내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모든 사용인들이 잠들고 저택이 깊은 정적에 휩싸이자 강태민이 다시 눈을 떴다. 그는 이불 속에서 노트를 꺼내 들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날카로웠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굳건한 동맹으로 묶여 있었다. 그녀의 용기는 그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다.